먼저 마케팅 개념과 프로세스, 시장 정의, 고객 창출, 사용자 경험 설계 이렇게 목차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많은 얘기를 줄 수는 없는데 기술 마케팅과 관련해서 제가 꼭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만 좀 추려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마케팅 전략의 프로세스입니다. 저도 MBA에서 공부를 할 때 이 프로세스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많이 공부를 하고 되게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이 필립 코틀러 박사님의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 마케팅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으로. 근데 되게 잘 쓰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례가 대기업 사례예요. 미국의 대기업 사례. 그리고 이 전략을 배웠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이걸 현업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게 어떻게 현업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마케팅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면서 이게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연결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산업환경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 창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 해당하는 인더스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는 분석 툴로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됩니다. 해당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이제 정치적인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다. 경제적으로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다. 사회적 영향 주는 요인은 뭐가 있나. 기술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 이렇게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시 환경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걸 끝내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보통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많이 쓰는 툴 자체가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R&D 자원, 뭐 인사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 활동과 본 활동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통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수학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수학 분석이라는 건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종합 환경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기본적인 환경 분석이에요. 보통 이렇게 환경 분석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환경 분석이 끝이 나야지만 이로써 STP 전략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을 정의하는 전략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제가 깊이 있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시장 정의하는 거를 다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장을 정의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판매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시장 정의를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제조 기업인데요. 한 10년 차 제조 기업인데 매출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연매출이. 근데 직원도 10명이 넘는 기업인데도 아직까지도 시장 정의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시장 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시장이 공공구매 시장이라는 게 한참 존재했었기 때문에 시장을 정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이렇게 SDP 전략, 시장 정의가 끝나고 나면요, 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피 믹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포시 믹스라고 하는 전략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 포시 믹스가 밑에 나와 있는 비용, 그리고 고객 가치, 사용자 경험,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가격, 제품,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 요소였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비슷하긴 한데 기존의 포피믹스 전략이 너무나 공급자 관점이라는 비난이 많아서 최근에는 소비자 관점, 수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전략을 짜는 툴로 바뀌어가지고 포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고객 가치, 사용자 경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실행 전략이 짜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왜 짜느냐? 전략을 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걸 놓치고 저도 예전에 공부를 좀 하기 전에는 이걸 되게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전략을 열심히 짰는데 이 전략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열심히 짜고 나서 이 마케팅 전략이 쓰여지는 곳은요. 이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쓰여집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흔히 홍보, 광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홍보와 광고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케팅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실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예요. 홍보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앞에 마케팅 전략들을 하나 짜지 않게 되면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쓸 얘기가 없어요. 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기술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고 상대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 마케팅 전략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가격을 만들 수 있는지, 원가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말했을 때 살 시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모든 것들이 확인이 끝나야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광고 문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케팅 전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케팅 전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장점을 내세워야 될지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아울러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마케팅 믹스 전략에는 브랜딩 전략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브랜드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을 때 우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TL과 BTL로 나눠져요. ATL은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4대 매체,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와 홍보를 하는 곳이고요. BTL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시는 검색 광고,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을 BTL로 구분해서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케팅 예산이라는 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마케팅 예산과 기획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광고 홍보 데이터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메시지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가능한 미디어가 모두도 확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하고 보완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마케팅에서 요 실행 전략에 해당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광고와 홍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기술개발 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조언을 듣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정의하는 거였어요. 이 STP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STP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보통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너무나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시고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개발을 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고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개발 당시에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배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프로세스는 실제로 기술 특허 프로세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술 특허를 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제일 먼저 단계가 사전평가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 특허를 내기 위한 제품의 시장 요구 및 구매 계층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케팅 전략, 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요 진짜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 STP 전략까지 연결되는 그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허에서 우리가 아무 기술이나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특허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 자체를 내고서 뿌듯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허라고 하는 건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요거만 맞으면 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장성이 없는 기술을 특허를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필드 테스트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해보는 거죠. 이 기술이 정말 유용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제품 자체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핵심 특징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 특허 하나 내도 그냥 기술만 보고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기술이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라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요. 사실상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시장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광주에 있는 스타트업 그 기업들을 위한 그 캠프에 가서 이제 평가위원으로 심사를 했었었는데요. 거기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한 기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경쟁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쟁 기업이 안 나옵니다. 검색을 해봐도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보고 바로 연관되는 기업, 경쟁 기업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영역이면 한번 경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당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가 없다는 거는 시장이 없는 걸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검색했는데 경쟁사가 안 나온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요. 굉장히 두려워할 일. 내가 이 시장에 첫 발을 들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 내가 이 시장에 첫 발을 들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떨리고 두려운 일이고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는 2000년부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마케팅 업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2000년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대표님이 이 기획자들을 모두 앉혀놓고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 웹에다 배너 광고를 좀 팔아 와라라고 했는데 기획자들이 다들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배너 광고를 파가지고 외부 업체한테 판매하는 그 사례가 없었어요. 2000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광고를 한다는 개념이 되게 생소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요즘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 마케팅을 다 생각하신다고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신문이나 잡지에 라디오에 광고하는 게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신문,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문, 라디오, 광고 이 4대 매체들이요. 연령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중후반에서 그 이상 연령대 분들만 본다고 해요. 왜 요즘 보면은 여러분 TV 보시면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활동했던 이 배우나 또 예능에 나왔던 출연자분들이 아직까지 하죠. 강호동이 언제 데뷔했는지 아세요? 근데 아직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강호동을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어린애들. 왜 안 보거든요, TV를. 요즘 애들은 대부분 다 유튜브 보기 때문에 TV를 잘 안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매체의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은 구성원이 늙어가면서 보고 있는 매체들이 다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화를 가장 활발하게 촉진시켰던 것들이 바로 이 디바이스의 변화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 디바이스는 점점점 소형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이 소형화를 이룬 디바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내 몸에 붙어있는 디바이스라는 걸 의미하고요. 저는 언제든지 광고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처럼 선택 사양이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케팅하면 이제는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먼저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한치도 몸에서 핸드폰을 안 띄워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에서는 의식하지 않겠지만은 항상 인터넷상에 떠있는 광고들을 보실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과거와 달라진 점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봐야지만 광고를 봤는데 그리고 또 차를 몰고 어딜 갔을 때 5개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접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광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대부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광고 대행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화면인데 광고 업계의 생태계를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깨알 같은 것들이요. 이 광고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생태계고요. 맨 위에 있는 게 광고라는 광고주고요. 이 광고주가 이 맨 위에 있는 게 종합광고 대행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일기획 이런 회사들이 다 맨 위에 있고요. 이 밑에는 그 종합광고 대행사가 광고 기획을 하게 되면은 거기와 같이 협업하는 광고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복잡합니다. 그 광고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네이버 속에 나오는 광고 하나가 그냥 그 업체가 그냥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광고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시죠. 이런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하지만 이 마케팅이라 하는 것 자체도 또 광고 생태계라 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공헌도루만으로 광고가 기재되고 뭐 성과가 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 이 생태계가 같이 다 협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고객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뭐 네이버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은 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보고 더 놀라실 거예요. 이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에 있는 이 서드파티 마케팅 관련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글로벌 마케팅 테크놀로지 그 기업들의 이 랜드스케이프예요. 여기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생태계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저는 이 중에서 한 10몇 개 정도 기업들을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많이 만나고 기술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들이 바로 이 용어들입니다. 린 스타트업, 프리토타이팅, 그로스 해킹, 에자일 개발론, MVP.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근데 특히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 용어가 정말 불쑥불쑥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분들이 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저 얘기를 하시나 막 이런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용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용어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린 스타트업 개념만 설명드리면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에릭 리스라고 하는 분들이 스타트업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했겠죠. 근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몇 번 정도 망하고 나니까 이분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망하는 거에도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라고 하는 규칙성을 깨닫고 그 규칙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린 스타트업이고요. 그게 너무나 대박이 났어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철파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기술로 제품을 내놓고 그 제품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번 반복을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일단 그 베타 버전, 알파 버전의 제품을 먼저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나?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제품과 기술을 계속 바꿔간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완벽한 기술과 완벽한 제품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판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리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과 소통을 좀 꾸준하게 해라. 옆에 나와 있는 프로토타이핑도 이렇게 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 시제품 관점에서 먼저 그 제품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는 비슷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스 해킹도 약간 방법론상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개발론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VP 모델 자체도 그렇게 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는 소통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뭐 웹 기반이나 앱 기반으로 만드는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어떻게 하드웨어 기반으로 만드는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개발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제품 만드는 걸 계속 올리면서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국내 몇백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개발하는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이랑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창업 기업의 마케팅 트렌드는 시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정의입니다. 제가 아까 기술 개발 기업이 대부분 시장 정의를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업력이 10년 차가 되고 매출액이 20억 나오는 기업인데도 제가 막상 물어봤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로 답변을 못하셨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구매 쪽에서 일정 물량을 매년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거에서 계속 물건을 가져가주는 그런 사회 관련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을 정해야 될 의미를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시장을 정의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 정의를 가장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다 내 시장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쪼개보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쪼개진 시장 자체를 놓고서 거기에서 우리의 목표 시장을 찾는 겁니다. 시장이 쪼개졌을 땐 여러 가지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쪼개진 시장 중에서 우리의 시장이 어떤 걸까를 찾는 거죠. 그 쪼개진 것 중에서 하나의 시장이 우리의 목표 시장일 수도 있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우리의 목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시장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해요. 우리의 위치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한번 위치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 파악이 좀 되는 거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우리의 시장은 얼마이고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세그멘테이션이 대부분 기술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시장에서 필요한 건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기술이 좋으니까 일단 개발부터 한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 다 하고 나서 시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케팅 전략을 구체하려면 고객이 누군지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시장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표 시장 내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라고 하는 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위치가 저렴한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비싸지만 프리미엄 기술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제품의 핵심 가치는 매우 중요하면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전통적 마케팅 전략에서는 먼저 제품을 만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스타트업 마케팅 트렌드가 일단은 CF를 먼저 만들고 시작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요게 좀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손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객과 소통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즉 기업이 고객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제품을 만들려면요. 리서치를 했어야 되는데 리서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글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리서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제품을 먼저 만들어도 충분히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과거 마케팅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시장을 쪼개라고 하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쪼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시장을 쪼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네 가지 변수를 통해서 시장을 쪼개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랑 심리적 변수, 그리고 지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이거 행태적 변수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시장 세분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해서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연령대로 쪼개고요. 성별로 쪼개고요. 또 소득으로 쪼개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세분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고연령층을 위한 기술, 이 기술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장을 쪼개기도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트렌드는 행태적 변수로 보통 시장을 많이 쪼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많이 쪼개고 그랬었는데 최근 지리적 변수로도 많이 쪼갰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심리적 변수랑 행태적 변수로 시장을 많이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진 시장을 우리가 검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삼시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시장이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 시장에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고객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즉 시장을 딱 찾아봤는데 고객이 뭐 10만 명도 안 돼. 뭐 5만 명밖에 없어. 근데 개발한 기술의 단가가 한 5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게 얼마짜리 시장인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시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경쟁 기업 같은 경우가 얼마큼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경쟁 기업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경쟁 기업이 없으면은 시장이 없는 걸 수도 있다. 경쟁 기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 기업 대비 내가 경쟁력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회사 기술 자체가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장점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쪼개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의 매력도 분석이라는 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컨설팅 했던 사례고요. 이제 교육 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 세분화 작업을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업체는 플랫폼 교육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문해력이라고 해서 인지 독해력이라고 생각해서 편할 거예요.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는데 AI를 적용해서 아이의 어떤 독해 능력 자체를 테스트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을 갖고 있었냐면요. 한 세 가지 정도 시장을 쪼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 교육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보내는 사설학원 있죠. 이 사설학원으로 일단 시장을 쪼개볼 수 있었고요. 공공교육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사실은 플랫폼 교육시장이었습니다. 왜 플랫폼 교육시장이 가장 크냐면요. 플랫폼 교육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플랫폼 교육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장들이 쪼개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즉, 이 시장들은 어떤 영역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교육업체, 제가 컨설팅했던 플랫폼 교육업체는 이 겹치는 영역 내에서 어떤 자신들의 시장을 발견해내고 자신들의 영업들을 더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나서 목표 시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시장 선정 사례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교육과 사설학원, 플랫폼 교육과 같은 이 세 가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고객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성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크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취업, 그리고 시험과 진학, 그리고 교양 취미. 이 세 가지 외에도 어떤 교육 목적이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총 9가지의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진학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시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A 시장과 B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공략을 하고 향후 C 시장과 F 시장 또는 D 시장으로 서비스의 범위,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컨설팅 해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정의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사업 전략이라는 걸 짤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정의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시장의 규모, 그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시장의 구성원이 얼마나 있는지, 시장 안에 있는 경쟁자가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 시장을 정의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컨설팅했던 업체인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제가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을 제가 이 안에 대충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지셔닝 맵이라고 해서 그 시장에서 각각 기업들이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인 도형으로 보여지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포지셔닝 맵은요, 마케팅 전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한 번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거에 원칙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 그 기술의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맵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커피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커피 쪽에서 그 커피를 마시는 그 기준, 선택 기준이 총 세 가지라고 합니다. 맛과 가격과 입지. 대부분 사람들은 커피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유명한 커피 전문점들은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요. 저가 커피 전문점들은 이쪽에 위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기업들이 포지셔닝을 달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커피집이 바로 이 이디야라는 커피집인데요. 이 이디야라고 하는 커피집은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은 사업의 기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기회는 맞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십니다. 대중성, 그러니까 맛이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가격은 고가인 영역이거든요. 이 D 영역은요. 여기서 사업을 하면 될까요? 맛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가격은 비싸.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D 영역은요. 비어는 있고 경쟁이 거의 없지만은 사업하기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싼데 이제 맛은 그냥 그저 그런데 가격은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 경쟁이 심하죠. 여기 나오는 콤바인 커피라든가 뭐 메아 커피, 뭐 백다방 이런 브랜드들은요. 사실 되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경쟁에 있는 경쟁자가 정말 내가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을 정의했으면 이 시장을 시지각적인 이런 도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 안에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보는 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출입니다. 제가 아까 마케팅 실행 전략에는 복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품에 해당하는 전략이 고객 가치 창출 전략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투자사들, VC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제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객 가치는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뀐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기술이 어떤 고객을 창출합니까? 고객 가치를 창출합니까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고객 가치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 보통 기술 개발 기업들 여기에 좀 많이 집착을 하세요. 우리 기술은 우수해요. 이 기능적 가치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삼각형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이 삼각대가 발 3개인 이유가 이 3개가 다 균형이 맞아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고객 가치도 이 3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능적 가치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3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경제적 가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삼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을까? 내가 이 기술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혜택과 비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고객이 얻고자 하는 혜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도 같이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당연히 비용을 싸면 싸수록 좋지만 요즘 그 젊은 분들, MZ세대, MZ세대 같은 경우는요, 싸다고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대신 비싸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제품, 나에게 의미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폰이 될 것 같아요. 안제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저도 이 아이폰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아이폰이 고객가치 창출에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은 절대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과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지구상에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동일 스펙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싼 제품을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게 상대적 가성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언제나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아이폰이 나타나기 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생태계가 활성화가 됐죠. 즉, 혁신적 기능에서 아이폰이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혁신을 가장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즉, 모바일 기기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갤럭시 폰도 굉장히 좋은 핸드폰이긴 하지만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은 모바일에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만족감. 물론 이 감성적 만족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용자 경험에 포함되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가성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적 만족감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세요. 즉 검증된 브랜드 감성과 철학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객가치 창출을 되게 잘한 사례 중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 설계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용자 경험 설계입니다. 사실 제가 어디 컨설팅 가서 특히 기술 개발 창업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가장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 설계거든요. 즉 공급자 개발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용자 경험 설계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용성, 사용성, 신뢰성, 인간성, 감성. 이건 일단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요. 기본 뼈대는 제가 구글 쪽 플랫폼에서 UI, UX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지 방법론을 좀 일부 참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UI 설계할 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얘기를 조금 갖고 와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렇게 UI, UX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UI, UX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은 저는 단연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사용자 경험 설계가 가장 잘 돼 있는 기업은 일단 애플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포인트 좀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성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할 때, 우리가 그 제품을 이용할 때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뒤에 있다 사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사용할 때 즐거움이 있을 거. 그 기술을 사용하고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여러 측면의 매끄러운 디자인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못하시는 분들은요. 디자인에 돈을 안 쓰세요. 기술을 개발하시고요. 제품을 개발하시고요. UI, UX 디자인에다가 투자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문가가 와서 디자인 설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예 디자인 설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 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짜증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인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성적인 측면에서
좀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야 되는데 계속 기술 개발하시는 분이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게 인간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 건데 그 기술에 대한 설명서나 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들어가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것도 너무 비인간적으로 딱딱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 요즘 많이 쓰시는 이 금융 플랫폼 앱 중에 토스라고 아시죠? 이 토스에는요, 다른 회사에 없는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 직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직책이 사용자 경험 라이터라는 게 있대요. UX 라이터. UX 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은 저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직업인데요. 이분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메뉴를 만들었으면 그 메뉴에 텍스트를 쓰시는 일을 하세요. 이분은 그 텍스트만 쓰십니다. 하루 종일. 근데 왜 그 텍스트를 쓰시냐면요. 텍스트를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텍스트를 연구해서 그 해당 기술에다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개발 기업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 보면은요, 이 매뉴얼을 쓰신 분은 자기가 이걸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까? 쉽게 매뉴얼을 너무 어렵게 쓰세요. 막 기술 용어를 난무하게 막 하시고요. 근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쉽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로 그냥 기술 용어를 막 난무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인간성들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용성이 좋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액션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뢰성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유용해야겠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인간성이랑 감성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다이슨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다이슨의 가장 유명한 청소기죠. 근데 다이슨에서 이 유명한 청소기가 처음에 V6부터 처음 제품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다이슨 V15까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 모형의 청소기인데요. 매년 버전 업그레이드합니다. 청소기를.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매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게도 좀 달라지고요. 배터리 용량도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 진화형을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완전 상태입니다. 저는 집에 요 V8 정도를 쓰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근데 예전에는 하나의 제품을 잘 만들면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디테일한 업그레이드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슨이라는 기업은 가전 쪽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매년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제품을 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 버전을 안 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거 동시에 팔면서 신제품도 같이 팔아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가장 신제품은 100만 원이 넘고요. 이 과거 제품들은 가장 싼 건 30만 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사용자 경험이 포함돼서 더 좋은 제품을 갔을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사용자랑 소통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비싸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용자 경험을 꾸준하게 반영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콘텐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요 이효리라고 하는 배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핸드폰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제 좀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가로등록폰이라고 해서 SCH V500이라고 해서 한때 우리 지금은 좀 이제 출연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이 애니콜 제품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약간 이 핸드폰은요. 약간 프리미엄 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폰을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이 폰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혁신적이었냐면요. 우리가 저 폰에서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진이나. 근데 문제는
이게 세모로 돼 있다 보니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아닌 이 피처폰 시대에는 내가 이걸 옆으로 돌려서 보기가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혁신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제품을 그때 개발했었었고요.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제품이 히트를 쳤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는데 이효리를 대표하는 광고이기도 하죠. 이 핸드폰은. 근데 놀라운 건 이거랑 똑같은 컨셉을 가진 제품이 불과 작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 사업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요. 2020년에 이 애니코에서 만들었던 동일한 컨셉의 핸드폰을 LG에서 이 가로 긁는 폰이라고 해서 이 윙이라는 폰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 화면을 저렇게 돌려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제품을 거의 끝으로 해서 LG 모바일 사업부는 철수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LG 폰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모바일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폰을 내고가 결정타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도대체 어떤 컨셉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이게 분명히 혁신적인 느낌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했죠. 페인 포인트를. 왜? 폰을 옆으로 돌려서 보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다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옆으로 가로로 들고 보는 게 불편한 일은 아니죠. 근데 굳이 그게 불편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뭐 이걸 만들었던 당시 LG 모바일 사업부 쪽 관계자의 말을 빌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서 여기다 이렇게 타이프를 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편한 건 알겠는데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지금 만드느라고 핸드폰이 무거워졌잖아요. 그게 과연 사용자의 경험을 더 향상시키는 일일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기괴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 LG 모바일 사업부는 이 제품을 내면서 절망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도저히 사용자 경험을, 친화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없나 보다. 그리고 우리 적자, 거기 이제 부회장님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을 거의 끝으로 해서 LG 모바일 사업을 철수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LG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사용자 경험, 창의적인 사용자 경험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물론 이 기술을 보세요. 나름 신선하죠, 기술 자체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만들면 뭐하나요? 시장이 없는지 아무도 안 사는데 잘못 만든 거죠. 여기에 들어간 기술력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서 돌아옵니다. 이게 두 개의 이 화면을 만들고 이걸 이렇게 돌리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안에 기술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쓸모없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시장성을 검증해보지 않았고요. 사용자 경험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겁니다. 어, 이게 키오스크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좀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대전에도 버거킹은 있죠. 저는 버거킹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을 자주 가는데요. 어느 날 버거킹 햄버거 집에 가서 키오스크를 열심히 누르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메뉴 고르기도 힘들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어렵게 키오스크를 이용해 사 먹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버거킹에서 키오스크를 썼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짜증나더라. 그 말을 했더니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개발했는데 그랬어? 미안해. 근데 왜 그렇게 개발했어? 그러니까 그때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사실 자기도 이상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거킹 그 회사에서 키오스크를 만들 때 UX 디자이너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디자인만 하고요. 나머지 개발자 보고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X 기획자도 없었고요. UX 디자이너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UX
디자이너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다들 이제 인건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개발자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정말 개발자는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기가 되게 불편한 키오스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불만을 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맥도날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이 실제 신문에서도 소비자들이 그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되게 빈번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노약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쓸 수고 뭐,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막 되게 불만을 많이 표시하세요. 즉 노약자를 배려한 UI, UX도 없고요. 심지어 장애인들을 위한 UX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 법에 통과가 돼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걸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키오스크가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인건비 절감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다시 다 내대로 와서 결제해달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사람이 많으면은 몇 분이면 되는데 여기다 하려고 하면 5분,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거죠. 근데 제 친구였던 개발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개발자이긴 하지만은 자기라고 해서 일부러 엉망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자기가 UX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30년차 개발자라고 해도 자기가 UX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쓰기 편하게 만들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만들 때 꼭 돈을 써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수한 마케팅 자원을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마케팅 자원을 내부에 보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계시고요. 인건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마케팅 전문가한테 도움을 얻어서 마케팅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VC, 벤처 캐피탈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마케팅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하려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자기도 웬만하면 그냥 마케팅 컨설팅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마케팅 컨설팅 받을 때 이 사용자 경험 설계하는 UX 설계 부분도 꼭 좀 컨설팅 좀 받으셨으면 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난해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이 인건비를 절감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만든 건데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결국 불편함 받게 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얼마 전에 되게 좀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인데요. 어도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이 포토샵으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어도보라고 회사는 포토샵 말고도 프리미어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그만치 28조라는 돈을 주고 피그마라고 하는 회사를 매수합니다. 되게 놀란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네이버가 어떤 회사를 그 중고 거래하는 업체를 인수했었죠. 그 건보다 더 사실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사실 이 사건이었어요. 오토부가 왜 28조 주고 저 작은 회사를 인수했을까? 였는데 이 피그마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들어보시면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피그마는요.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툴입니다. 즉, 웹상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 사용자 UI를 설계를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에 마케팅, 기획자, 다양한 엔지니어분까지 다 들어와서 이 설계 단계부터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도보는 차세대, 미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조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술이 창출하는 고객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정의하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의 시장이 어디에 있나 이거입니다. 시장 정의. 그 시장을 정의하고 고객 가치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냥 개발하지 마시고 UX 설계하는 부분들을 각 담당자들과 협업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셨으면 해요.
이게 보면 이제 웹 디자인만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런 메카닉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다 협업으로 완성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을 통해서 실제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해보고 나서 시제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앞으로의 작업 과정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